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화면은 중국 정승절의 크링크와 어텐디라고 식별해 놓은 지도를 배경으로 삼아 봤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편집 내용 제목들이고요.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도 편집을 좀 몇 개 넣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 상공 비행으로 폴란드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AP에서 9월 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백악관에서 폴란드 나로키 대통령을 맞이하는 순간을 찍은 비디오를 포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폴란드 지도자에게 미군의 지속적인 강력한 주둔을 보장. 폴란드에 미군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네요. 폴리시라는 분은 나로키가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푸틴의 수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반드시 우크라이나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가지고 둘이서 서 있는 장면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혼자 나와서 대기하고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고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비행기 전투기 비행 예우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뒤에서 촬영한 내용입니다. 이 뒤에 많은 기자들이 있죠. 이만큼 폴란드 대통령은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폴란드가 한국 탱크만 사지 마시고 우리나라 그 비행기도 좀 사주셔야지.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상상을 해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첫 번째로 편집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지의 진행자가 아시아투데이에서 방송을 한 내용을 또 캡처를 했습니다. 폴란드 회담의 트럼프의 태도가 한미 회담과 전혀 달라진 이유. 그리고 이 사진은 블레어 하우스라고 이재명 칸은 여기서 자질 못하고 호텔을 잡았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폴란드 국기를 꽂아주고서 폴란드 대통령은 여기서 묵었대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뭐 수리 중이라 어쩌고저쩌고 이런 배불 같은 핑계를 갖다가 어디다 주워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한국 언론들한테 연맥여라. 니들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내가 사실은 이재명이 좀 냉대한 거야. 그 정도 해준 것도 다행인 줄 알아. 이런 얘기 같거든요. 리젠트 일렉션, 일렉션이라고 최근에 그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거고요. 인도즈라는 표현을 했답니다. 지지한다라는 의사인데 서포트보다도 높임말을 썼답니다. 이재명한테 축하한다는 얘기는 인도즈라는 용어는 없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회담이 끝나고 자연스러운 기자들과의 지휘와 답변이 오고 갔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 국가에 발을 들이려면 그 국가와 그 지도자를 존경해야 할 것이다. 이지의 진행자가 이런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힘 애들이 마가 진영의 우두머리인 트럼프를 트집 잡으려는 한국의 여당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특검 밀어붙이기, 입법 독재, 수사 프레임을 씌우는 것, 검찰개혁, 공청회 등등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는 뜻으로 이 진행자가 얘기를 했네요. 아시아투데이가 뭐 그렇게
저도 그 아시아 투데이에 어, 주식 방송 하시는 분하고 한번 그 이해관계로 연결이 돼서 분석을 해 준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시아 투데이가 이런 방송을 했네요. 김정은의 딸과 잠재적 후계자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관심사인 모양이에요. 외국에서도. 플로라 드루리가 BBC 뉴스에서 했는데 이 전용 열차를 타고 왔을 때 그 중국의 그 부총리급이 마중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또 있죠. 이 뒤에 김주애가 서 있는데 많이 컸고, 그 어린 그 젖살들이 좀 많이 빠지고 이제 완전히 사춘기 숙녀가 돼가는 그런 수준의 그 얼굴이 좀 보이네요. 김정은이 사상 첫 다자회담을 위해 중국에 도착한 것은 항상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가 장갑차에서 내릴 때 바로 뒤에 서 있는 똑똑한 옷차림의 소녀였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딸인 김주애였습니다. 라고 또 AP에서 BBC 뉴스에서도 보도를 했네요. 중국이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6가지 무기, 보여주고 싶었던 무기들이라는 거였죠. 조 반스 기자가 텔레그라피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무인 전투기, 요 뒤에 있는 거는 무인 드론이겠죠. 그 다음에 대륙간 핵미사일, 바퀴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근데 이게 2개씩 아마 달려있을걸요? 그럼 16, 32개. 그런 육중한 거로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을 이번에 또 시행해 줬습니다. 무인 잠수함도 보여줬고 레이저 방공에 대해서도 했는데 우리나라도 요거는 개발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것도 보여줬고 로봇계도 이번에 군사 퍼레이드에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그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항일 전승기념 80주년 군사 퍼레이드 중국은 일본에 승리했다 의미는 이라는 제목으로 고바야시 교코 저널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왜 9월 3일이냐? 1945년 8월 15일 전쟁의 종결이 국민에게 알려졌다. 이날이 일본에 있어서 종전일이 된다. 한국은 이게 해방일이었죠. 같은 해 9월 2일 일본은 항복문서에 조인한다. 조인식은 도쿄만 요코하마의 미나미모토 마키 부두와 후즈곳의 중간의 미국 군함 미주리호에서 행해졌다. 그때의 영상을 NHK 웹사이트로부터 시청할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일 조인의 소식이 중국의 국민에게 널리 전해져 당시 국민당 정권 지도자는 장제스 이날을 기념일로 했다. 2014년 법적 기념일이 되었으며 2015년 9월 3일에는 항일 전쟁 설리 70주년 군사 퍼레이드를 처음으로 진행하였다. 중국은 일본에 승리했다는 의미. 중일전쟁은 1937년부터 45년까지 약 9년간 진행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대일 참전에 따라 포트탐 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한다. 이로써 중일전쟁도 동시에 종결되었다. 중국 전선에서의 전투는 일본의 항복 명령에 따라 정전이 실시되었다. 일본의 항복에 의해 중국의 승리라는 해석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 승리했다기보다는 일본이 항복했으니까 옳다. 전시중의 실태로서 주력은 국민당 장sek스 정권이지 결코 중국 공산당이 아니었다는 것을 일본 언론도
부각을 시키는 의미입니다. 어저께도 유사한 취지로 얘기했고, 트럼프도 니들 그거 좀 전승절 좀 웃기지 않아? 우리 때문에 그 이겨놓고 말이야. 그거를 마치 자기네들이 항일전쟁을 주도해서 이겼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옳지 않지 않느냐. 역사인식이 잘못됐다오. 라고 트럼프 아저씨가 어저께 강조를 했죠. 젤렌스키, 한국은 경제, 기술, 비약적 발전, 한국식 휴전 모델 가능하다. 박정희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9월 4일 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주도의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식 휴전 모델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미국과 유럽에서 유력한 휴전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국식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에도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유럽 등 서방 군대가 주둔해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가 밝힌 한국의 강력한 안전보장은 바로 미국이다. 그는 한국에는 주요 동맹국인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솔직히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한국이 부러운데 당신들 한국들 좀 고마운 줄 알아. 당신네들만큼만 되면 아주 나는 행복하겠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곧 우크라이나도 한국식 휴전 모델이 가능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셈이다. 특히 그는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찬양에 가까운 발언을 늘어놓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은 가치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한국이 문명, 기술, 경제적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인간성을 함양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으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게 뭐 정치적인 표현이라기보다도 한국의 그 발전에서 그 인간성을 함양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중국서 귀국한 푸틴, 극동의 석탄 매장량 900년치 개발하라. 김남현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방문을 마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극동을 찾아 이 지역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4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 포럼의 연료 에너지 단지 개발 회의에 참석해 극동의 빠른 발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극동지역 에너지 용량 발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사하공화국 야쿠티아에서 하바롭스크를 지나 오츠크의 석탄 항구로 연결되는 태평양 철도 프로젝트에 착수하라고 명령했다. 푸틴 대통령은 극동 에너지 회의에 참석하기 전 블라드보스토크에 개관한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 제155 해병여단 박물관을 첫 방문객으로서 둘러봤다는 것까지. 러시아 동쪽 그 연해주 뭐 이런 쪽에 그 석탄 개발을 해가지고 이 사하공화국에서 하바롭스크, 사하공화국은 뭐 그 동쪽이라면 그 시베리아 동시베리아 쪽 야쿠티아, 그래서 하바롭스크를 지나 오츠크에까지 가는 석탄 항구로 연결 태평양 철도 또 개발한다. 이런 얘기네요. 미일 관세 협상 모든 합의 내용 공동문서와 논의. 경수현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9월 4일 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미국 요구의 일본 수용, 쌀 수입 등도 문서화. 그동안의 협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구두 합의만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문서화를 해놔가지고 미국이 나중에 딴 얘기 안 하기로 그렇게 예방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카자와 료세의 일본 경제 재상도 출자는 1, 2%가 될 것이라며 나머지는 융자 보증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약 766조 원대면은 우리나라 예산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조만간 몇 년 안에 천조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예산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약서는 다분히 서구 문화의 필수 조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본이나 한국 모두 관세 협상의 결과는 문서화된 것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서구 문화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이번에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따라서 미국이 갑이라면 굳이 문서화할 필요가 없다. 핵심은 요건 뭔지 제가 잊어버렸네요. 어, 미국 측의 문서화 요구이다. 투자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돈 받아 먹을 것만 문서화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이를 두고서 일반 경제에서는 갑의 횡포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미국이 갑질을 허요. 갑질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조국 사면 뒤 터진 성비 폭로, 동지라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 성추행으로 탈당. 이 야권 애들은 공유라는 말을 쓰면서 공유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한 십수년 전에 보노보노 뭐 이런 거를 비유를 하는 거를 봤었어요. 침팬치의 보노보노인데 프리섹스 침팬치입니다. 얘네들은 그거를 찬양하는 애들인 것 같아요. 수컷 입장에서 모든 앙커스들을 다 같이 공유한다. 이 새끼들이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야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진보 이런 애들이 여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또 여자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앙커 쪽에서는 수컷들을 다 공유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래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아닌 모양이니까 한마디로 성희롱을 좀 성비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 자 오승영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9월 4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강미정 대변인 4일 조국혁신당 탈당 기자회견 보호와 회복 외면하는 사이 피해자들 당 떠나 조국 출소 후 가해자의 꽃다발 받고 격려 조국당 사실과 상이한 주장 유감스럽다 어쩌고 저쩌고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진짜. 지난해 11월 조국당에 영입된 김감년 세종시 당위원장은 지난 2일 사퇴 의사를 또 전했답니다. 왜 그러냐? 강 대변인은 피해자를 지키려 했던 이는 3주 만에 제명됐지만 가해자는 재심 청구 60일 만에 겨우 제명됐다면서 윤리위원회가 인사위원회가 가해자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도 무시됐다고 폭로했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세종시당 위원장의 제명 사유에 대해서는 당내 징계를 신청한 사무처장과 운영위원 3인을 독단적으로 해임하는 등 민주적 정당 질서를 훼손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받아치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김감열이라는 연자 돌림 무슨 성씨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 가지고 사나운 꼴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관, 얘네들은 보노보노를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진보라는 아새끼들이. 순이익 절반 주주 환원에 쏜다. 감성 코퍼레이션 자사주 30만 주 취득 결정. 박영덕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9월 4일날 보도했는데요. 스노우피크 등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이건 모델인 것 같습니다. 뭐 사장은 아니고 모델이 같지요. 감성 코퍼레이션이 상장 회사겠죠? 자사주 30만 주 취득한다니까. 또 감성 코퍼레이션도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 방송을 좀 해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고려연 102분기 연속 흑자 대기록 전략광물 공급망 부각 청신호도 김현주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9월 4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일일이 뭐 읽기보다는 벌써 계속 흑자, 분기별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유사한 작년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이 하반기에 캠퍼스 리크루팅을 좀 시작을 했다. 우리 회사 괜찮은 회사니까 들어오셔. 그렇게 캠퍼스 리크루팅을 시작을 했다. KG. 옛날에 제가 그 Z 발음을 KZ 이렇게 했더니 아우 무식하게 G 비슷하게 발음해야 됩니다. G. 이게 G 이거 말고 그래요. 좀 무식이 제가 퉁퉁 튄 적이 있어가지고 KG 이렇게 이제 발음을 제가 지금 하고 있죠. 포스코 HMM 인수 검토 철강 해운 시너지 모색. 배재용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9월 4일날 보도했습니다. 그룹 신정장 동력으로 물류에 관심을 쏟고 있다. 로펌 등 자문단 꾸려 사업성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 4는 신임 회장 임명 후 매각 속도. 뭐 이것도 소제목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HMM을 산흥과 해진공은 지난해 2월 하림그룹과 진행하던 HMM 매각 협상이 결련된 뒤 매각 작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림그룹이라는 게 그 닭고기로 성공한 기업인데 이게 전두환 때인가 커진 기업이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할인 같은 이 시다바리가 어떻게 이렇게 HMN 같은 데를 니들이 어떻게 인수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렬된 거지. 하림 쪽에서는 강력한 인수 의지가 있고 무슨 빚을 내긴 내야 되지만은 자기네들이 펜오션이라고 별도로 또 해운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할 자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너희 같은 규모한테는 안 팔어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로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느낌적으로 하림은 전두환 때 정권 때 커진 기업이다. 펜오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중견기업의 HMM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 사안의 심리일 것이다. 구두로 얘기한 것을 제가 글로써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포스코 같은 데 남기겠다. 근데 포스코도 국영기업인데 자본 잠식 가구 회사가 장외 유망 바이오주 상폐 기업까지 사들인다. 배후는 연선옥 기자가 조선미디어에서 9월 5일날 06시 오늘 새벽 6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가구업체 코아스류의 사채업 큰손 김복덕씨 HLB 팹에도 투자 배후 진양권 회장 연관 방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사무용 가구업체 코아스가 최근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장 폐지 전 정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ID 이화전기, 이트론 등 3개 회사 주식을 300억 원 규모 장내 매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영업체 소록스 창업자이자 사채 투자자로 유명한
김복덕 씨가 노빌리티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할 예정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복덕 전 대표는 여러 개 투자 조합과 함께 소룩스를 지분을 아리바이오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낸 인물이다. 코아스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진양권 HLB 그룹 회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한계 기업이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자 업계에서는 코아스의 일부 지분을 가진 채권자에게 쏠리고 있다. 그게 누구냐? 채권자가 채권은행이 아니고 김복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은 좋네요. 복복자의 덕덕자. 복이 있고 덕이 있는 인간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진 모양인데, 코아스 노회장 일가, 창업주 일가는 지난해 지분 상당량을 여러 개 투자조합에 넘겼는데 여기에는 소록스 창업자인 김복덕 씨가 포함됐다. 김복덕 씨는 코아스의 지분 일부와 전환사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코아스가 노빌리티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코아스 주가는 이미 크게 올랐다. 소룩스가 아리바이오 합병을 추진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사례와 유사하다. 아울러 코아스는 HAB 그룹에도 자금을 대고 있다. 이 코아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 방송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독 재산신고일이 여 김복덕 10개월 만에 자산 590억 증가. 송화준 최고위원 기자가 아주경제에서 2024년 4월 2일날 보도했던 내용을 끄집어 왔습니다. 김 후보 약 1,446억 원 재산신고, 출마 국회의원 후보 중 최고액, 솔루스 LED 조명회사 대표 출신, 회사 주식 수차례 매도로 차익 실현, 소액주주 피해 우려 지적도 김 후보 고점 매도 사실 아냐, 바라봐라 이렇게 대고하고, 주식시장에서는 무상증자는 권리락 착시 효과 때문에 호재로 인식된다는 것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몬바이오라는 회사에 자기 주식을 수차례 남기면서 큰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뭐예요? 조만간 대머리가 좀 훨씬 벗겨질 것 같습니다만은 부천시 갑인데 국회의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그 보도가 안 되고 있네요. 후보 중에 그랬었다 그런 얘기네요. 설마 했는데 결국 중국 제쳤다. 한국 세계유리 신약 대기록 목전. 최은지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9월 5일날 이것도 오전 6시 41분 새벽에, 요즘 우리나라 기자들은 남자 이름보다도 여자 이름이 대세입니다. 아마 그 언론계 기자들도 여성판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한국 신약이 밀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세노바 메이트가 2027년 세계 뇌전증 시장 매출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요 정도 읽는 거로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SK 바이오팜 대표는 지난 6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바이오 USA 2025에서 2029년 블록버스터 신약의 기준인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답니다. 그리고 세노바 메이트의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화권 판권은 이그니스 테라피틱스가 보유하고 있고, 국내 판권은 동아 SG가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올해 하반기에는 제2의 세노바 메이트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 세노바 메이트의 그 브랜드명은 엑스코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 광고 선전판을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한 걸음에 달려와 체코서 사고당한 여성 구한 이들의 정체. 김자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9월 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체코에서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여성이 휠체어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크게 당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뭐 소방 공무원들이 뭐 말은 연수라고 그러지만 여행 보내는 거죠, 여행. 정부 소방대원들 고생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전문적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약품과 드레싱 키트를 활용해 출혈, 지혈 등 응급조치에 나섰다. 그래가지고 괜찮다 해서 병원은 안 가고 보호자에게 인계한 후 숙소로 돌아갔다 그러는데, 그 후에 감사 이메일을 보냈다. 그래서 이 기부 수급까지 좀 한 것 같네요. 휠체어가 넘어지면서 상당히 나이가 드신 그런 여성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인들한테 도움받았다고 이게 뭐 소방 공무원들의 무슨 상징인 그런 건지 이런 사진을 게재했는데, 소방 쪽에서도 이런 거는 지들이 알아가지고 홍보하려고 이렇게 뉴스거리를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문제를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보자는 도전 정신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인격 모독적인, 인신 공격적인 것으로 찾아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 포기해야 할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상관관계 수립 역량은 상당히 전문가적인 영역이라서 이런 영역에 투자하고 에너지고 지식과 전문 지식도 없기 때문에 저는 언론 뉴스 등 정도로 해가지고 결과 원인, 과학적 사고 방식의 세 번째 단계, 결과 원인 결과의 사고 방식으로 세상을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